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오늘 역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2025년 새해가 확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시기가 되면 뭐 빠질 수 없는 연례 행사가 있죠. 바로 새해 계획 세우기인데요. 뭐 많은 이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 1위는 언제나처럼 단연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작년에 이제 갱년기와 우리 딸은 사춘기와 맞서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와,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제가 목 디스크와 골 감소증으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도 계속 관리하면서 올해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체력 관리와 함께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뱃살 관리와 함께 아유, 어머, 거기 아주 나무롭지 않으시겠어요? 예. 아유, 터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운동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꽃중년이 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꽃중년 응원합니다. 저도 제일 관심사가 건강인데 이제 좀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신경을 못 썼어요.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내 위장 건강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 고민을 말끔히 날려줄 건강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강상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 화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 저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인데요. 우리 일상이 다양한 제품들로 인해 편리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녹화장에 오시기까지 일과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기 누가 뒤에서 쫓아오나요? 아니. 너무 지금 뒤에 하이에나나 뭐 치타가 쫓아오는 줄 알고. 그런 약간의 문제를 안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평소와 다름없이 물 한잔 하고 바로 샤워를 시작합니다. 네. 샴푸하고 이 닦고 뭐 바디워시로 거품을 내가지고 거칠게 구석구석 닦고. 상남자까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킨 로션 하고 와이프가 내려준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와서 메이크업 받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제 유행어를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랬나요?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셨어야 돼요. 샴푸하고 이 닦고 그렇지. 여기 힘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안타까운 다시 한 번은 샴푸하고 이 닦고 여기까지 돌려야 돼요.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일어나서 폼 클렌저로 얼굴 닦고 그다음에 뭐 기초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요새 춥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바로 깨끗하게 세탁한 외투를 딱 걸치고 뽀송뽀송하게. 그리고서 샤브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화장하고 드라이도 드라이하고 하고. 스프레이 쫙 뿌리고 그러고 왔죠. 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 닦고 오리지널입니다. 샵 가서 뭐 화장하고 샵에서 꼭 그 헤어 미스트를 뿌려주는데 그게 향수처럼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교수님이 저희들의 일과를 물어보신 건지 그러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흔히 겪는 사실 일상 풍경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여러 유해 화학 물질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 물질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환경부에 따르면요.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까지 사용하는 제품 평균 약 12가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속에 든 화학 물질은 무려 약 126가지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6개요? 네, 맞습니다.
신진대사를 거쳐서 몇 시간 내에 배출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네. 하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축적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금속, 위험하다고 있는 중금속 한 번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그래서 들어봤죠. 납순, 카드뮴 이런 것들은 네. 한 번 축적되면 체내 오랜 기간 머문다라고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머물면서 실제 해를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이불 밖기를 하면 그냥 그날 기상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매연이 아니면 미세먼지가 뭐 이런 것들이 심하구나 이런 것들을 걱정했지. 네.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라던가 뭐 스프레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갖다가 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까지도. 네, 뭐 해를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무서운데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는 늘 집 밖을 경계하고 이제 집안을 신뢰하는 건 맞잖아요. 네. 하지만 집안에 일명 생활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생활독? 사실입니다. 생활독이요? 네, 생활독입니다. 밤에 덮고 자는 푹 쉬는 친구도 있고요. 예. 또 편안한 침대, 또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생수. 생수도. 정말 1초도 쉼없이 들이마시는 우리 공기 속에도 생활독은 교묘하게 우리를 사실을 죽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근데 생활 독이란 그 자체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제 연구 결과 충격인데요. 네. 모든 암의 20%, 20%는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 독성 화학물질의 기여도가 최대 19%에 이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꽤 높네. 있습니다. 꽤 높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한 특강 주제는 바로 매일 쌓이는 위험천만 독성 물질의 해독 비법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야겠어요. 네. 아니 저는 네. 너무 놀랐던 게 건강해지려고 마시는 물에도 독소가 있었다는 게 놀랐고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도 독소를 들이마시는 거고 이게 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이유 없이 골골거린 게 아니었네요. 아니 물도 마시면은 안 생수. 되는 거야? 그러면 물 안 먹으면 죽고 공기를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공기 안 마시면 죽는데. 뭐 어떻게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 그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생활 독이라는 거를 이걸 진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내 몸을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예. 결혼 25년 차, 58세 주부가 계셨는데요. 결혼 후 이제 전업주부로 계속 살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공기청정기를 틉니다. 그다음에 청소기를 돌리죠. 네. 돌리고 일단 밤사이 쌓인 먼지를 말끔히 또 청소합니다. 그게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또 아이들이 먹을 밥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또 따뜻한 밥을 짓고 팬에 이제 생선 올려놓고 이제 노릇하게 구워주죠. 네. 또 여기에 이제 달걀 프라이 해야지. 해야죠. 그다음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풍성한 식사가 이제 차려지잖아요.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식사 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뒤에 아이들까지 등교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집안일을 이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밀린 설거지를 마친 후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을 또 밀폐 함께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럼요. 또 그리고 나면 다음은 이제 화장실 청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바닥과 벽면, 벽면까지 꼼꼼히 물을 뿌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락스로 또 본격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전과 벽면은 분무기 이용해서 분사해서 또 소를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닦아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깨끗해지고요, 실제로. 그럼 실제 광이 나는 화장실 보면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의 낙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요. 네. 직접 하시나 봐요. 자세하게 너무나. 아니 진짜로 어디 청소 업체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네네. 해도 끝이 없는 거고 계속 쌓이는 거고 사람이 살려면 어쩔 거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그동안 이제 평범하게 잘 살아온 또 이분에게 과연 어느 날부터 몸에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그분에게? 또 입술에 그 늘 퍼진이 나면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예. 수시로 화끈거리는 통증이 이제 겪었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기침가래가 또 계속되고요. 예. 또 목이 자주 이제 쉬고요. 또 갑자기 또 숨이 차기도 하고 답답한 증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증상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으셨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관리에 굉장히 애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상태는 나날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무려 폐암 3기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폐암 3기요. 네, 맞습니다. 이분 혹시 흡연하셨어요? 흡연도 아니십니다. 진짜로. 특별하게 뭐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신 게 없으신 분 같은데. 아니, 예. 이분 그냥 네. 집안일 하셨던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도 늘 했다고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네. 실제로 이분은요,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네.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술도 안 하셨고. 네, 술도 안 하시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게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관적인 이럴 상태였다고 수가. 합니다. 실제 수술했는데 왼쪽 폐의 거의 절반 가량은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안타깝네요. 대수술이었죠. 예. 폐암 수술 후에 이제 실제 그분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요. 예. 뭐 누워만 계셔도 또 앉아 있어도 또 숨을 쉴 때마다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극심한 통증이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통제 없이는 거의 뭐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또 불안 증세까지 동반되면서 현재 네. 투병 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도 같은 50대로서 네.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소위 말해서 안 좋다는 거, 술, 담배 한 번 안 하셨던 주부시고 집에만 계셨던 분이 폐암 3기까지 네. 거기다가 또 전이까지 된 상태라고 하니까 대체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흔히들 보통 폐암이라고 하면 보통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렇죠. 되게 많이 많죠. 걸리는 병이라고도 그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흡연자면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폐암 진단 받은 여성의 무려 90%는 한 번도 흡연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20%면 네. 진짜 많은 이 거죠.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결과. 그런데 폐암에 걸리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하게 잘 살던 이분이 갑자기 폐암에 발병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네, 바로 바깥보다 더 위험한 집, 그 중에서 더 위험한 공간이 실제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이요? 네, 주방입니다. 아니 주방이라면 하면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 아닌가요? 네. 따뜻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쵸. 음식을 네, 만들고 맞습니다. 네. 이 주방이 왜요?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주방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조리기구죠. 그렇죠. 근데 조리기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가스레인지일 겁니다. 네. 가스레인지일 네.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한번 둘러서 코팅하죠. 네. 그 위에 이제 식자재를 올려서 볶거나 이제 굽는 일이 많을 텐데요. 네.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름의 발연점입니다. 기름의 발연점. 발연점. 연기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네. 발연점인데요. 어떤 거는 200도 이하고요. 어떤 건 270도 이상이고 네. 그 정도로 다 발연점이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그 가스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800도에서 1300도 사이예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막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스 온도 1000도예요. 그럼 그의 프라이팬 온도도 표면이 순식간에 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기름이 분해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분해되면서 막 이것저것 날아가겠죠? 네. 그게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고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는 조리흉이라고 부릅니다. 조리흉. 이거를 이제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요. 이 사이즈들이 너무 작아서 네. 기관지에서 못 버립니다. 그럼 결국 폐로 폐로 직행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움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조리움을 발암물질로 실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소위 맡았던 그 맛있는 냄새가 전부 초미세먼지고 요리하는 내내 그냥 꾸준히 들이마시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망가질 수밖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리한다는 거는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네. 가스레인지를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다 생식을 해야 되나? 배달만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고등어, 생고등어 어떠세요? 생고등어.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생곰치. 느끼합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사실 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노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레인지가 문제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요. 네. 조리할 때는 온도 조절이 모두 편리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레인지로 대체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인덕션. 또한 조리하는 동안 후드 켜시고 네. 그리고 반디 2개 이상 열어서 환기 네. 제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환기가 중요하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또 당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방만 잘 이용하면 우리 집이 안전해지는 건지 심란합니다. 사실은 공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월동 준비를 위해서 김장을 다 마치셨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절임 배치를 양념에 이제 버무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김장 매트입니다. 아, 그거 나온 다음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널찍해갖고 네. 거기다가 배추 딱 쏟아 넣고 소를 갖다가 착착착 세가지고 자자작 해가지고 와, 이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경험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진짜 팁이시네요.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나 물 뺀 다음에 삭삭삭삭 접어가지고 내년에 또 만나자 이러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진짜 갖고 계시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만큼 정말 대중적이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칫 네? 이 담그신 김치가 환경호르몬 범벅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범벅이요? 집에서 만든 김치인데 환경지고 오늘은 새해인데 절망적이야. 아니 진짜. 김치에다가 뭐 이상한 거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 네. 왜 또 이게 환경 호르몬 범벅이에요? 그러니까요. 깨끗이 닦고 할 텐데. 네. 그럼 먼저 이제 김장 매트의 소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 PE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PE. 또는 PE하고 슬래시 타포린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포린. PE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플라스틱도 만들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타포린 소재를 만들기도 해요. 그 타포린 소재는 뭐냐면 기존 플라스틱 소재로만 하면 아무래도 방수 역할도 잘 안 되고 음식물이 잘 스며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며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내부나 겉을 코팅하는 게 그게 바로 저희는 타포린이라고 부릅니다. 코팅제. 코팅제 맞습니다. 네. 코팅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코팅제가 만약에 그냥 PE라면 여러분들 딱 이거 하나만 걱정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네네. 미세 플라스틱 하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 아주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문제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체내 축적도 이제 잘 되고 네. 독성 또한 정말 강화되면서 심한 경우는 심장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장 기형. 그거 자체를 쓰셨다고 해서 뭐 당장 엄청난 양의 막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소재 특성상 그러니까 서서히 조직이 약해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치선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년에 또 네. 그걸 꺼내서 거기다 이제 배추 넣고 양념 넣고 이제 비비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그 조직이 약해져 있던 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실제 김치를 드시는 게 아니라 김치와 더불어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김장하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김장하기 전에. 어떻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나, 오늘 김장. 몇 포기 하셨어? 많이 했는 안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요즘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 밀폐 용기입니다. 그거는 뭐 다 있잖아요. 그 너무 편해가지고. 워낙 많이 다 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실리콘은 괜찮지 않나? 그러게요. 네, 또 아무래도 또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 네. 또 성형 보형물로도 쓰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아 당연히 우리 몸에도 쓰는 거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강하거든요. 어디 들어있지 않니? 돼지코트입니다. 괜찮겠죠? 근데 물론 실리콘 소재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 자체는 걱정하실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점 조직이 약해져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또 염분이 너무 강한 음식을 닫거나 이러면 실제로 이게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재의 단단한 정도도 처음보다 좀 물러졌다고 느낄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있었겠죠. 맞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교체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그때 바꿔야겠다. 바로 교체해 주시고요. 죄다 바꿔야겠네요. 한 다음에 네. 꼭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당연히 분리수거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예. 아니,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 정작 음식들도 괜찮은 건지 막 의문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바로 위험한 음식. 위험한 네. 음식. 네. 부대찌개, 김밥, 핫도그, 샌드위치 혹시 공통점 한번 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거의 먹는 것들 아니에요? 땡긴다. 그렇죠. 땡긴다. 땡긴다. 맛있다. 맛있다. 애들이 다 좋아한다. 사실 다 맞는 말인데요. 맞아요. 또 다른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바로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그렇죠. 네. 아까 슬픈 실험 결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실제 매일 50g의 가공을 먹게 되면요,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다는 암, 바로 췌장암. 췌장암 발병이 또한 1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이게 50g 하면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소시지 한 개, 베이컨 한 조각 정도 해당하는 양밖에 안 돼서 조금씩 좀 소량만 꾸준히 먹어도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수혜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아하시죠? 도대체 가공육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해로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입니다.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아질산 첨가물입니다. 나트륨. 사실 아질산 나트륨 그 자체만으로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공육에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네.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고기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민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질산 나트륨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유해한 화학 물질인데 이게 거의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거네요. 어쨌든 고약한 물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의 실제 여러 장기에 악성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고약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너무 좌절스러운 게 저 핫도그도 좋아하지, 샌드위치도 좋아하지, 김밥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가 부대찌개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물질들은 그러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가공, 반조리 식품에는 하나의 첨가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여러 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식품의 개당 첨가물 허용량 기준은 충족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햄, 소시지, 햄버거 등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그만큼 다중, 중복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같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칵테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칵테일 효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도 네. 이거랑 먹으면 충돌이 돼서 먹지 말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이런 거 먹을 때는 맞습니다. 좀 시간 간격을 두고서 네. 2시간 있다 먹어라 이런 것처럼 혼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각종 화합물질이 이게 섞였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뭐가 밝혀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경우에서 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병이 없었을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네. 차곡차곡 네. 적금 들어놓으셨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몸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네. 다짐을 하게 되는데 소세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단번에 끊을 수도 없고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게요. 네. 도와주세요. 제 얘기만 듣다 보면 아마 오늘부터 뭘 먹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네. 먹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꾸준히 매일 많이 먹는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끓는 물에 한 2에서 3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네. 데쳐주세요. 부대찌개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국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물이 좀 많이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꿀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평소 비타민C 섭취에 좀 신경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질산 나트륨과 고기에서 나오는 아민 성분이 만났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화학 반응하는 거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인데요. 레몬, 귤, 사과, 토마토, 브로콜리 같이 비타민 풍부한 채소 과일을 같이 많이 드셔주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야, 오늘부터 과일, 채소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도 빠져나가게 해주고 일석이조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양도 챙기고. 맞습니다. 네. 올 한 해 말씀하신 것 잘 네. 유념하면은 네. 건강 걱정은 뭐 거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선생님이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공포감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만 숙지하시면 그 유해 물질 노출되는 그 양과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모든 위험성은 노출 횟수와 노출 양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 잘 숙지하고 계시고 네. 실천하시면서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새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강상욱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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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일상에서 쌓이는 이 위험천만한 독성 물질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이로운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숨만 쉬어도 매일 생활독이 쌓인다는 사실에 저는 지금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네, 매일 쌓이는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해독하려면 네. 매일 꾸준하게 해독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맞춤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서 늙고 병든 몸을 젊고 건강하게 되돌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를 무엇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챙겨 먹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레몬즙이라고 합니다. 레몬즙 뭐 식후에 레몬차 마시면 깔끔하고 상큼하고 네. 좋잖아요. 야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더라. 연예인들도 예. 진짜 날씬하신 분들이 보면 비법이 레몬수, 레몬즙인 경우가 맞아, 많아요. 맞아요. 모요리, 네. 모신의 뭐 먹잖아요. 목요리 모시네. 모나희 씨는 오나이 씨도 진짜 요즘에 저는 레몬수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전 가져와가지고 실제로도 막 이렇게 타서 먹고 너 2리터짜리 거기다 갖고 다니더래. 2리터짜리 갖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막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요즘엔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딱 상큼하고 말끔한 기분이 들고 붓기도 전처럼 붓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더 커졌어. 그쵸? 눈이 더 커져.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본인이 느끼니까. 맞아요. 어쩐지 우리 나희 씨가 갈수록 볼 때마다 더 예뻐지고 조금 뭔가 얼굴이 맑아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윤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바로 해독 영양소인 비타민 C를 간편하고도 또 손쉬운 방법으로 풍부하게 섭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몬즙입니다. 네.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는 레몬수는 이효리 씨, 이한희 씨, 황신혜 씨, 하이라 씨 등 연예인들의 건강관리법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레몬이 비타민C 폭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폭탄. 과거에 십자군 전쟁 당시에 오랜 원정으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지 못한 병사들이 네.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해서 잇몸에서 막 피가 흐르고요. 또 다리가 붓는 괴혈병에 시달렸는데 이때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별 비타민C 함량을 비교해 보자면요. 100g당 사과는 1.4mg, 치커리는 2.1mg, 또 바나나에는 6.6mg이 들어있는 반면에 레몬에는요 52mg으로 사과보다 약 37배 정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층하고 37층하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비타민이 그냥 와 그냥 폭탄이네. 때려 넣네요. 오. 네. 우리 배우들도 며칠씩 밤을 새고 촬영하면 또 무리하게 되면 이제 다음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또 혓바늘이 돋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즙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요오드용액이 담긴 비커는 각종 독성 물질이 쌓여서 늙고 병든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때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즙을 넣고 관찰을 해봤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물이 다시 맑아졌어. 그러니까 깨끗해졌네요. 거네, 그러니까. 이게 해독된 거네. 그렇죠. 오, 도움이 되네요, 많이. 네, 맞습니다. 레몬즙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서 물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즙이 이 산화된 물질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 이 환원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성 물질로 인해서 늙고 병든 몸을 젊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으면 네. 이 복합 독성을 많이 먹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험을 보니까 레몬즙을 매일 챙겨 먹어서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맞습니다. 레몬즙은 산성 체질로 변한 몸을 해독해주는 대표적인 해독 식품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핵심인데요. 여기서 항상성은 아무리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항상성이 깨지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3대 건강 지표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온도, 당도, 산도입니다. 네. 온당산도. 예. 쉽게 말해서 온도는 체온을 말하고요. 당도는 혈당, 그리고 산도는 pH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pH가 몸속의 수분이나 혈액과 같은 체액의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몸 혈액의 pH는 7.35에서 7.45 사이가 정상인데요. 7.35 이하인 경우에는 산도가 높은 산혈증이라 하고요. 또 7.45 이상인 경우에는 알카리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산도에 따라서 산성 체질과 알카리성 체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건강 체질, 허약 체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산성 체질, 알카리성 체질은 좀 생소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성 체질로 변한 몸을 해독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액은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pH 7.4 정도로 중성에 가까운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특히 이제 pH가 낮아지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산성화의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여러 음식 중에 산성식품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는 뭐 빵이나 면, 다 좋아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쌀을 곱게 도정한 백미, 또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동물성 기름이 많은 육류 등이 보통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시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뭐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 대사 산물, 즉 산성 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 지나치게 산성식품 섭취에 치우친 식습관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저는 거의 매일 먹는 주식이 라면이랑 떡볶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빵을 먹더라도 막 소금빵, 에그타르트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입 먹으면 또 고소해가지고 맛있지, 맛있지. 그럼. 완전 공감이에요. 저는 심지어 뭐 곱창, 대창, 그 기름기 잘잘 삼겹살 비계 쪽 제일 좋아하고. 강호동씨랑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지금. 후식으로 또 그 달달구리 아이스크림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종종 걸리고요. 피부도 푸석해지고 감기도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식품들이 다 대부분 산성식품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마치 몸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너무 무섭다. 우리 몸의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 피로감과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출혈 같은 이제 소화기계 장애들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피부 거칠어질 수 있고요, 탄력 떨어질 수 있고요, 트러블 자주 올라올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또 살이 잘 찌게 되는 즉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까지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암 발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제 연구 결과 산성식품이 대장암의 위험을 2.3배 정도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유방암, 폐암, 방광암 등 암 발병 위험을 58% 정도 증가시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이 확 깨네요, 진짜. 산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늙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에 암까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럴 때 레몬즙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레몬즙은 과다한 산성식품 섭취로 산성화된 신체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레몬이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왜 흔히 레몬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레몬에는 칼륨이나 칼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산 성분은 대사돼 버리고 알칼리성 물질이 남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을 섭취하면 산성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산성화된 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식품으로 병든 몸을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으로 해독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중반이 되어 가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진짜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비만도 산성화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남자인 나도 공감합니다. 특히 뱃살 나오는데 병원에서 이게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혈관 건강 지키려면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살 관리에도 이 레몬즙이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산성으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면 호르몬이 고장나면서 염증성 비만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염증성 비만. 우리가 보통 비만하면 그냥 지방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염증 유발 물질들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비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뭐 신진대사와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쳐서 뭐 혈당 조절, 체중 감량을 더 어려워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살이 잘 찌고 네. 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건데요. 이때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즙이 이 산성화된 몸을 중화해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건 물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레몬에는 뭐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카르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풍부해서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쥐의 대식세포에 레몬 주스를 주입해 관찰한 결과 염증성 물질의 발현은 감소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성인 여성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뒤에 그 변화를 확인을 해봤더니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또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을 유발한 쥐에게 9주 동안 레몬 발효식품을 공급한 결과 지방세포의 지질 축적이 8.3% 억제되었고요. 체중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레몬 속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잡티, 기미 등을 유발하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이뿐만 아니라 레몬은 노화를 지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노화를 유발한 쥐에게 매일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명이 약 3주 증가했고요. 안구주의 병변이나 탈모 등의 노화 진행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 잡고 나이살 빼고 피부 관리에 노화 개선까지 레몬즙 하나로 산성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기특한 애인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물과 레몬즙을 섞은 레몬스에 각각 바나나를 넣고 관찰해 봤는데 잠시 후 바나나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오, 한쪽이 갈색으로 변했어요. 레몬수에 넣은 바나나는 그대로야. 네. 색이 안 변하네. 신기하다. 시간이 흐르니까 일반 물에 넣은 바나나는 갈변돼서 색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 레몬수에 넣은 바나나는 갈변되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 산소와 만나면 산화작용에서 갈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레몬즙이 산화를 억제해서 갈변되지 않고 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빠르게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와서야 레몬수를 마시지만 사실 전에는 맹물을 먹기 싫어해서 물을 네. 잘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몸이 잘 붓고 또 무겁고 굉장히 또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분 부족이 산성화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몸이 산성화됐을 때 수분 섭취마저 줄어들게 되면요. 네. 우리 몸은 더욱더 빠르게 산성화가 되고요.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산성화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피부가 푸석해지고 거칠어지는 노화는 물론이거니와 살이 잘 찌고 안 빠지는 비만 체질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가 체내에 축적돼서 부종을 일으키고 지방이 잘 쌓이는 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아무리 하더라도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근육 감소나 변비 등 각종 부작용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특유의 비린맛 때문에 맹물을 잘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나는 물 대신에 그냥 녹차, 뭐 홍차, 그냥 커피 이런 거 마신다고 하는데 수분 섭취는 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 카페인은 오히려 이제 이뇨작용, 즉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작용을 더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이 더 밖으로 배출되는 마치 이제 수분 도둑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레몬즙을 탄 레몬수가 아무래도 좀 맛도 좀 상큼하고 하다 보니까 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좀 섭취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침 약간 목이 마르던 참인데 다들 어떠세요? 저도 목이 마르죠. 그러게요. 우리가 한꺼번에 갑자기 목이 마르네. 한 식구라 그런가 봐요. 예, 잘 됐네요. 네. 여기서 수분 충전을 레몬즙으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갈까요? 오, 좋죠. 네. 좋습니다. 아, 따뜻하니 좋다. 너무 상큼해요. 막 눈 내릴 때 네. 집안에서 따뜻하게 차 먹으면서 눈 내리는 거 바라보면 너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레몬즙을 만들려면 일단은 세척해야 되죠. 그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또 짜다가 손목 나갈 것 같아. 비틀어서. 거기다가 양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매일 집에서 레몬즙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선생님 표정부터가 참 어려워요. 네네네. 일단 레몬은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농약이라든지 코팅된 왁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쉬워서 베이킹 소다, 뭐 식초 이런 걸로 막 2중, 3중으로 세척을 해야 되고요. 또 껍질째 짜서 먹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주부들이 단순히 이 양념만으로 힘들어요. 딱 짜낼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레몬에는 껍질과 씨앗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을 섭취할 때는 네. 레몬 전체를 모두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레몬은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껍질에 다량의 비타민 C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레몬 100g당 과육과 씨앗의 비타민C 함량은 46.9mg인 반면에 레몬 껍질에는요 58.59mg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껍질도 절대 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걸 다 버렸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아까운 거였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레몬즙은 레몬을 그대로 착즙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수확한 후엔요, 산패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확 후에 최대한 빠르게 착즙한 레몬즙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제 레몬은 수확 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단단한 정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 물러지게 되고요. 네. 9일 차에는 비타민C 함량이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장관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속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거나 또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독소 해독하고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엠 닥터!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간 건강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지방간은 음주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술 때문이야, 술 때문이야. 정답은 바로 단팥빵입니다. 아니 왜요? 빵이 왜요? 과거에는 지방간은 무조건 술이 원인이다. 하지만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정답은 바로 그래?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